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녹화한 영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제목을 보시면 조금 서로 상반된 이야기 같아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다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차가운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지지하면서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차가운 머리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간에 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일부 유튜브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지금 공세를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 파죽지세로 지금 막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대규모 공세라고는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가 아직 그 기갑 전력, 아무리 미사일이 포대가 어떻고 하이마스가 어떻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네 나라 땅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려면은 그럼 기갑 전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상군이 결정적으로는 이제 돌파 국면을 형성해서 적군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힘은 없다. 하지만 지난번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의 공색 때 약 10km 정도를 진격해서 제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봉은 무려 이제 14km 정도 지점까지 돌파를 이루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뜨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라고만 했지,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하는 그 전과에 대해서 뭐 그래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지금 러시아의 병참 조건이 지금 악화인데요. 이 러시아가 공격을 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전쟁을 질질 끌면서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지치지 않을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당한 우크라이나도 엄청난 피해를 계속적으로 지금 수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만큼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나 우크라이나군의 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사람의 심리, 이런 게 이제 인내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 의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잘 싸우고 있고요. 지금 그 러시아군의 병참 조건이 얼마나 악화됐냐면은, 오래전부터 놔두는 소문이었습니다만 정말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한 80%를 소진한 것 같습니다. 보유량에 약 20%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싼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지상에서 지상에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대지라든가 함대함이라든가 공대함,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값비싼, 굉장히 정밀도가 더 높은 그런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용도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잘 분할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미사일이 모자라다 보니까 비싼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로 쓰는 경우, 이런 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건 2달 전부터 목격이 됐었죠. 지금 한 보유 미사일의 80%가 날아갔다. 그래서 미사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공권 역시 한 2달 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하늘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 하늘을, 상공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지배하겠다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만, 일단 항공 전력이 딸리다 보니까 출격 횟수가 러시아군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공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고 있다. 처음엔 좀 믿기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세인데 점점점 쇠락하는 이제 폭이 빨라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하늘까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공 전력인데, 지금 보면은 항공기,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죠. 그게 한 30% 정도가 이제 소진됐고, 헬기도 가모 50이라는 게 세계 최강 공격용 헬기라고 러시아가 자랑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격추되는 기종 중에 하나가 되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한 21% 정도, 이 수치는 최근에 등장한 수치입니다. 21% 정도가 이제 소멸됐다.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건 이제 전차 전력입니다. 러시아군 전차가 2월 24일 전쟁 개시 단계에서 약 10,0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17,000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 같고요. 만약에 이제 10,000대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 2월 24일 기준으로 가용했던 전력이 2,800대였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나머지가 있는데, 얘들이 이런 대규모 전쟁 또는 전투를 상정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전차들을 쓰지 않은 전차들을 그냥 노상에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 경납고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그 습기라든가 이걸 바람 이런 걸 다 막아내고 먼지가 기기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00대 중에서 실제 가용한 건 2,800대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한 2,000대 이상이 격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원래 2월 24일 날 갖고 있던 전차 수량의 92%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형 전차를 갖다가 도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 무슨 영진시대 때 유물인 뭐 그런 전차들, 구형 전차들 박물관에서 끄집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동영상이나 전선에서 그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신형 전차가 딸린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묘한 부품들을 서방에서 이제 수입할 수도 없고 한 상태니까 자동차라든가 전차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게 조립할 수 있는 라인이 다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 가동되지 못하니까 과거에 박물관에 처박아 놨던 그런 전차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포인데, 야포도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월 한 150대 이상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러시아군 이제 야포가 월 한 145대, 또 조금 많이 잡으면 165대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막 150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월 150대 정도가 사라지는데, 이 추세대로 한다면 11월 달 정도 되면은 러시아군의 가용한 포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는 예측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군 역시 이제 허풍을 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간에 이제 하이마스가 맹위를 떨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녹화하는 9월 7일 현재 16대밖에 없습니다. 16대밖에 없는데, 하도 하이마스에게 당한 어떤 그 러시아군의 심리적 상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이마스를 우리가 박살냈다, 파괴했다라고 군 홍보당국에서, 러시아 군 홍보당국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없다 이겁니다. 그 자기들이 말한 그 전세는 하이마스가 배치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다 블러핑이다. 16대가 다 건재하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고정된 게 아니고 차대에 실려가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발사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장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막 잡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16대 중에 단 한 대도 격파되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허풍이 너무 이제 지나친 나머지 수십 대의 하이마스를 격파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하이마스의 한 45% 정도를 격파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군이 제시하는 그 수치에 따르면 최소한 100문 이상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군은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가용하고 있는 16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이 방송하면서 자주 이제 언급한 전투가 이제 쿠르스크 전투, 1943년 이제 7월 초의 전투였는데, 그때 7월 13일 히틀러가 이제 전투를 중단시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 미군이 제2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더 소모전 이 쿠르스크 전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중단을 해버리죠. 그 시점에 소련군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고 독일이 자랑하는 타이거 탱크, 티거 전차를 700대 격파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쿠르스크 전투에 7월 5일 날 투입된 티거 전차의 전체량이 150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거짓말하는 거죠. 150대, 총량이 150대인데 소련군이 격파한 게 700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550대는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150대밖에 동원이 안 됐습니다. 간혹 고정에 확실치 않은, 고정에 좀 소홀히 하는 학자들이라든가 일반 그 군사 잡지 또는 유튜브 보면은 마치 독일군이 수백 대의 티거 전차를 동원했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0대 이하입니다. 실제 이 티거를 운영하는 중전차 대대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에 505 중전차 대대,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되는데, 남부 전선에 503 중전차 대대, 그 다음에 라이프 슈탄다르트 제1SS 장갑 척탄병 사단에 1개 중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로스 도이치란트라는 그 사단에 이제 뭐 1개 대대가 있었고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총량을 다 합쳐봐야 150대죠. 그래서 이 공산당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던 그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재는 얼마나 얘들이 거짓말을 갖다가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러시아 오신트들, 러시아에 있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이 오타쿠들이 이제는 이제 아주 허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비방하고 나선 거죠. 거짓말도 좀 작작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대수의 야포나 전차를 부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의도적인 프로파간다에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통계가 나오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방송에 제가 자포로지아 원전 위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더만요, 보니까. 제가 그때 순수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서 별로 다루질 않았는데,
다루지 않다 보니까 한 시간이 10일, 2주 지나다 보니까 꽤 많은 사건, 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에서 자꾸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지고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가 그 포사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러시아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원전인데 거기는 부대가 에워싸고 약 500명 정도의 러시아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만 원전을 관리하고 그 원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거든요. 기술자들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일부러 파괴할 리는 없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도덕적 지위 이런 게 상실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그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게 사용 후 연료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원전 바깥에다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저장소에다가 잠깐 보관해 놨는데 그 바로 20m 거리에 그 포탄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이제 떴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간 이야기는 합니다만 지난 8월 25일 날 폭격이 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발전소 전원을 껐던 모양인데 중간에 그게 의도적으로 끈 건지 아니면 사고에서 이제 전원이 끊어진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예병으로 갖고 있던 비상용 이제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서 원전을 다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원전이라는 게 만약에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대로 이제 그 방치하게 되면은 냉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이제 유엔, IAEA에서도 이제 우려를 표시하고 하니까 그 국제적 부담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푸틴이 그럼 너가 조사단 파견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파견됐는데 IAEA 조사단이 파견되기 전에도 그 주변에 계속 뭐 공폭을 하고 포격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이제 험악하게 만들어가면서 접근을 이제 방해를 했죠. 방해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침 이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러시아는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원전에 있는 기술자들, 노동자들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IAEA 조사단이 이건 어떻게 되냐? 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아예 조사는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꼭 이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이제 그 물리적인 고문을 가했다는 그런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보도하는 뉴스 매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너무나 위험한 이 원전. 그래서 이 원전 어떤 사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전이 놓여 있는 남쪽으로 1.7km 지점에 러시아 포대가 있기 때문에 그 포대를 맞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역시 사격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정밀하게 하려면 그거는 이제 항공전력으로 미사일을 쏴야 되지 야포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잘못하다 원전에 맞게 되면 큰일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용 후 용기 20m 옆에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포로지아는 이제 이번 IAEA 조사단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는 여기에 중립지대를 설정해야 된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서로 포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만 러시아 측이 어느 정도 협조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러시아는 이걸 아마 인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병력을 이제 그 포진시키고 야포까지 설치했다고 한들 너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지금은 자포로지아 원전의 그 발전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쪽 도시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걸 갖다가 오히려 그 메커니즘을 돌려가지고 이 공급망에서 차단시켜서 자포로지아 원전을 전부 크림반도, 그러니까 자국 점령하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마 세계 언론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그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러시아 전선을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남부 헤르손 쪽에서 이제 대공세를 가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동부 전선에서도 2개 여단으로 아마 공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달 전부터는 돈바스 동쪽에서 전투가 계속해서 격화돼서 벌어졌었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는 적당히 관리만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주 병력을 서쪽, 남쪽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크림반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헤르손국을 치는 걸로. 그러니까 드니에프르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던 겁니다. 주력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남쪽으로 돌아오게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역시 주력을 이쪽으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군으로서는 최근에 편성된 3군단 같습니다. 근데 그 병력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극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에서 마구잡이로 침집해가지고 축차적으로 투입한 그런 병력이 아니고 꽤 정예 부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무슨 그 전투 민간 회사라든가 와그너 그룹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이제 러시아 정규군 중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세가 그렇게 쉽게 먹혀들질 않죠. 꽤 깐깐하게 버티는 그런 방어력을 러시아군이 최근에 동원했기 때문에 대공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0km까지는 순조롭게 전진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막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쌍방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군첩보당국의 보도에 따르면은 1일 사상자가 약 3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사자가 아닙니다. 전사를 포함해서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해서 300명 정도가 러시아군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 마리우폴 공방전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죽은 게 그 지역인데, 그때가 1일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결국 그런 피해를 무릅쓰고 러시아군이 이제 마리우폴을 점령하긴 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사태가 지금 헤르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군 다시 2개 예단으로 동쪽을 쳤을까? 그거는 아마 계속해서 동부 전선에 있는 주력 부대가 헤르손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두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동부 쪽에서 작전 기동을 하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군 방어군이 전부 서쪽 또는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개 전선에서 어느 정도의 전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루안스크 주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서. 근데 도네츠크 주가 여전히 한 60%에서 50% 정도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완전히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푸틴의 지시였고, 그게 몇 번 연기되다가 9월 15일까지는 끝장을 내라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 헤르손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력 역시 헤르손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동부 전선에서는 별로 그래 주력이라고 할 수 없는, 정규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루안스크라든가 도네츠크에서 징집한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도 약하고 싸울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 서쪽, 남쪽, 헤르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동부 전선에서도 전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머지 남은 40%를 다 획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북쪽에 있는 바흐무트 쪽으로 그쪽을 한번 쳐가지고, 또는 세베로도네츠크라든가 그 다음에 리스찬스크에서 남하에서 바흐무트를 치고 해서 그쪽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도네츠크 주 자체가 이제 러시아군의 손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일주일에 1km를 전진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건 지지부진한 거죠. 서쪽의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10km 정도를 전진을 하는데, 여기는 일주에 1km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100 몇십 미터 전진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운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세를 진행시키고는 러시아군의 전력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르손 쪽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토노프스키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꽤 큰 다리인데 그게 드니에프르 강에 걸린 다리인데, 그게 아마 하이마스 내지는 그 유사한 야포들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후레츠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강인데 드니에프르 강의 지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에 이제 다리카라는 교량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차단시켰다. 그러니까 드니에프르 강을 두고 남북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분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드니에프르강 북쪽에는 러시아군은 완전 고립이 되겠죠. 포위 섬멸되겠죠. 한간에 확실한 보도는 아닙니다만 약 10,000명 정도가 그 포켓 안에, 포위망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은 이제 철저하게 그 병력을 살리기 위해서 도하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으로 물자를 나르고, 또는 이제 폭풍, 부교죠. 부교를 설치해서 물자를 계속 수송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때마다 이제 족족 아마 그걸 파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병참 조건이 시원찮은 데다가 이제 그 하천 이동 같은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 완전히 고립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고, 이게 굉장히 러시아군을 초조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림 반도 자체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드니에프르 방어선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러시아군 10,000명 정도가 포위 섬멸된다라고 한다면은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급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6개월 동안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장을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선점해서 설정하고 거기에 러시아군이 대항한다. 요까지는 좋습니다. 예, 요까지는 좋은데, 자, 그러면은 러시아군으로서는 앞으로 그냥 계속 밀릴 걸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건데, 최근에 재미난 보도가 떴습니다. 그 미국의 더 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널인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국회에서 내는 안보관계 전문 잡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 기고한 사람들은 사실은 국회이기 때문에 미 정부와는 좀 다르죠. 바이든 행정부의 그 아주 미온적인 쫄보적인 그런 행동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이미 수개월 전에 36명의 전문가들이 이제 공동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 이래가지고 안 된다. 어차피 전쟁을 벌인 거,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러시아를 패퇴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한 공격 무기들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국의 속성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서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거 만약에 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세를 회복해서 러시아군을 구타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가 재래식 병기로는 도저히 우크라이나를 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전술핵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는 지원해주되 그렇다고 너무 러시아군을 모욕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축차적으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러시아군이 물러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미군의 보관이었죠. 근데 러시아도 보면 어떤 식으로 블러핑을 했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코너에 몰리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블러핑을 했던 겁니다. 이제 블러핑을 했었고 거기에 바이든이 겁을 집어먹은 건 사실이죠. 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푸틴도 그냥 아무 겁이 없느냐? 얘들도 겁이 나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신경질적으로 전세가 회복 안 된다고 해서 핵무기를 썼다고 할 경우에 그때는 미국의 국제법이 나발이고 신경 안 쓸 거라는 거죠. 반드시 보복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은 러시아의 푸틴이 감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서로의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서방이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상호 억지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판단하는데 아마 재래식 무기로 안 된다고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전투 장소가 우크라이나 국내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쉽사리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러시아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19명의 전문가가 더 힐이라는 저널에 다시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질질 끄고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이 전쟁 경제를 계속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군수사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얼마나 망가졌냐 그러면은 워낙 병력도 없고 무기도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심지어 북한에서 그 군 병력들을 끌어들어온다는 뉴스가 파닥이 났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갑자기 뉴스에 빠졌습니다만 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먼저 북한에 접촉해서 무기, 그 다음에 야포, 미사일 같은 거, 포탄 같은 거, 재래식 포탄 같은 걸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그 뉴스가 미국에 바닥에 뜨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아마 CNN에서 보고했다가 미 국방, 미 군 당국에서 뭐 확인했던 것 같은데 수백만 발의,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수백만 발의 포탄, 미사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러시아로서는 정말 굴욕적인 이야기죠. 자기밖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도와주던 과거의 냉전 시대부터 그런 나라한테 지원을 호소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심지어 최근에 이제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이제 드론, 러시아군도 생각보다 드론 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란으로부터 대거 수입했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병력적으로, 그다음 일반적인 병참 조건, 그다음 개개의 무기 체계 이제 굉장히 러시아가 열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코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은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약에 러시아군을 쳐가지고 완전히 몰살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길게 끌고 지연전, 연장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산업 경제를 지치도록 만들게 하는 게 하나의 의도라면은 러시아 역시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서방 너가 아무리 그렇게 버텨봐야 우리 선형가스 석유 없이 너가 못 버틸 거다. 그래서 12월까지 끌고 간다면은 뭔가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 조건 하에서 내고를 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끌고 겨울까지 가게 되면은 서방 너가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강한 압박을 강해서 러시아 유리한 협상 조건으로 휴전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게 하나의 신락 같은 이제 희망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
단 전면적인 군사 전력으로는 도저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러시아 군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결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공군기, 가장 우크라이나군이 필요로 하는 공군기를 갖다가 보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에서 대공세를 취하는데 왜 그런 화끈한 결과가 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군사 고문을 하는 미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 기갑 전력 가지고는 결정적인 저지선을 돌파해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힘은 약하다. 라고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이랬다는 거는 그래서 무기 더 달라는 거 아니냐. 근데 너거는 무기 주는 시간도 더디고 속도도 느리고 실제 핵심적인 무기는 건네주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약간 옥신각신했다는 굉장히 서로가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19명의 전문가들 그 안에는 과거 나토 총사령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서 6년까지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를 지낸 사람들까지 나와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국민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까지 전쟁 결판량을 질질 끄다가 정말 서유럽이나 여타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의 지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은 굉장히 그때 그 틈을 내려서 또 터키 같은 에르도안 같은 놈이 또 장난을 치려고 하겠죠.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지금 작사를 내야 된다는 게 이 19사람의 전문가들의 이제 관전평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19사람의 그 전문가들 중에 그 중에만 전직 나토 총사령관이 가장 아마 강경한 내용을 이제 설파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도 결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은, 러시아군이 쳤을 때 되받아치는 반격은 우크라이나가 꽤 잘했죠. 하지만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자리를 우회 포위해서 섬멸한다든가 하는 화끈한 그런 기동작전을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할 능력이 없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말은 기갑 전력, 지상군 전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하이마스와 같은 이제 장거리 포대가 필요하다는 게 조건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까지 상공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지배를 하고 있다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러시아 공군이 증강될 때 대비해서 이제 방공시설, 그다음에 방공 전력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지 공격. 이것도 지금 공군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상군에 대한 타격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 공격 그 말은 결국 지금 이제 공군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전투기를 더 보내라. 쉽게 얘기하면 F-16을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러시아 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든가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병력을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갑 전력으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항공 전력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이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와 어울려서 네 번째로 일단 무조건 지상군 전력이 약하다. 그래서 전차와 장갑차 최신의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몇 개 주고 있는데 조금 낡은 기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그 전력 강화 이게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당장 공군력이 필요하니까 F-16을 줘라.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F-16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F-16을 지금만이 준다 하더라도 조종사들이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하려면 최소한 3주 내지 한 달이 걸리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관들이 이걸 지금 이 기종을 당장 너희한테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면 너가 이 F-16 전투기를 몰고 러시아 공군과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 용단을 내린다면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F-16을 몰 수 있는 조종사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에. 그 이전부터 미국에 연수하거나 훈련을 가서 이제 조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F-16을 준다면은 분명히 아마 전과가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들 판단이 맞다면은 그리고 12월까지 전쟁을 계속 끄는 게 우크라이나군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은 지금 때려쳐야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지만 만약에 10일까지 질질 끌고 갔을 경우에 러시아군한테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 단순히 협상에 응한다는 그런 외교적 술책뿐만 아니라 분명히 좀 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응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력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는 훨씬 많다고 하죠.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뭐 형편없는 지금 전력, 그다음에 이제 동원 능력도 없다. 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더 이상 가공할 만한 전력을 규합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세평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시비를 가가지고 그 국면을 좀 더 러시아군이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러시아군이 뭔가 화끈한 군사 기동을 하겠죠. 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비 전력을 지금 아마 모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모았다고 해서 그 예비 전력이 반드시 예상하는 효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게 정예병들, 그 다음에 그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뭐 루안스크에서 징집한 그런 군대가 아니고 러시아에서 몰래 양성시켜온, 육성시켜온 레귤라 전력이라면 이건 우크라이나군을 다시 한번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직 현재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합니다만, 그를 강성에 우크라이나군과 미국이 대비하지 않으면은 또 조그만 재앙의 씨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가슴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일반적인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군을 존경해야 됩니다. 쟤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12월까지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약간의 이제 불리한 그런 국면까지 갔을 경우에 러시아군이 새로운 군사 기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43년 7월 달에 쿠르스크 전투에서 왜 독일이 전술적으로 이기고도 전쟁을 떠났어야 된다면 바로 이 예비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소련군은 예비 전력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예비 전력이 없었습니다. 예비 전력이 없으면 1차전 이겼다 하더라도 2차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쿠르스크는 소련군의 승리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경고를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러시아군이 예비 전력을 규합을 해서 다시 한번 기동 타격을 할 수 있기 그 이전에 재빨리 고강도의 군사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서 완전히 그 싹을 없애버리라는 게 이번에 더 힐에서 11명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기고한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국부적인 현상에 우크라이나군이 불리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애써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욕하는 트럼프 바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 차가운 머리는 항상 동일하게 문지를 수 있는 메커니즘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부 방송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